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학 보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pH에 이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죠. 이 삼과 염기의 삼과 염기의 정의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에서는 우리가 아레니우스 산염기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의 개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루이스 산염기라는 개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따로 더 다루지 않고요.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중화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한 중화 반응 자체를 엄청 어렵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중화 반응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중화 반응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또 배가 아픈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산제를 먹으면은 속이 쓰린 거가 낫게 되는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본 적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제산제와 위산의 만남이 바로 중화 반응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요. 이런 중화 반응은 사실 화학 반응에서 아주 흔히 있는 아주 그리고 중요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중화 반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할 건데요. 자, 중화 반응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물과 염을 만든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는 사실 넓은 의미와 그다음에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산과 염기가 만나는 모든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바로 물과 염을 꼭 만들어야 하는 중화 반응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든다라는 건 중학교 때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배워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꼭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써보자면은 염산 HCl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만나는 반응이 바로 산과 염기의 반응이죠. 자, 이것이 반응이 진행되게 되면은요, 염산에 있던 수소이온이 암모니아로 넘어가면서 염화이온과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과 염기의 반응이 맞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물은 안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게 물 속에서 진행되는 반응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염산과 암모니아가 실제로 이렇게 둘이 단독으로 만나서 이런 염을, 얘네들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이런 염만 생성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 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것조차 전부 다 중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좁은 의미의 중화 반응, 즉 물과 염을 만드는 그런 중화 반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요.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우리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만 다룬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가끔 개념이
넓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과학, 즉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보통 의미하기도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의미로 뭐 세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실을 통해서 정리한 이런 모든 총체적인 지식을 다 과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과학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진짜 사회 시간에 배우는 뭐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법과 정치라든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과학의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이런 중화 반응이 넓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과학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열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꼭 주의하라는 말을 하는데, 특히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이라든가 또는 우리 산을 물키거나 또는 염기를 물로 물킬 때, 이럴 때 선생님이 좀 주의를 많이 하라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열을 방출한다는 겁니다. 사실 산을 물에다가 넣는 순간부터 사실 브랜스테드 룰이 개념에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산을 물에 집어넣는 것조차 사실은 중화 반응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많은 열이 발생해서 이런 물키는 과정에서도 잘못하면 비커가 깨지거나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열을 통해서 지금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가장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화 반응에서 제일 특징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 중화 반응은 여러 가지 그 화학 물질 또는 이온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온들과 물질들이 화학식에 다 쓰여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반응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중화 반응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알자 이온 알자 반응식을 써보자면은,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 알자 반응식이라고 할 수가 알자 화학 반응식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꼭 물을 만드는 그런 중화 반응만 배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쉽게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쉽죠? 중요한 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즉 이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온들이 이 용액 속에 남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중화 반응을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양적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몰과 화학식량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몰이라는 개념이 입자수 또는 개수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1몰, 2몰, 3몰 이렇게 세는 것은 사실 한 개, 두 개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만 개념 자체는 개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개수,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1몰, 2몰, 3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한다고 했는데, 수소이온 100몰이 있다면 이게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수산화이온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100몰만큼 있어야겠죠. 여기서 말했듯이 100몰, 그러니까 100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소이온 100몰이 반응하려면 수산화이온 100몰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수소이온 100몰이 있는데
수산화이온 50몰만 있어서 반응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50몰만 있어서 반응이 됐다면 결국 수소이온 50몰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는 게 바로 양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몇 개 있을까?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게 양적 관계입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양적 관계란 말만 듣고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거나 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지금부터 배울 내용을 그냥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고 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쉬운 거니까요. 100개랑 50개가 만나면 50개가 남는다는 거. 여러분들 사과 100개가 있는데 사과 50개를 먹었어요.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아있죠? 50개가 남아있죠? 이 정도로 쉬운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개수를 통해서 몇 개가 남아있는지 또는 몇 개가 반응했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몇 개냐, 즉 몰수가 얼마나 있냐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농도와 부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흔히 지금 여기 용액 속에 몇 개 있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보통 농도가 얼마 있다 또는 부피가 얼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피는 쉽게 잴 수가 있죠. 그리고 농도도 여러분들이 쉽게 표기해서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좀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금이 10%다. 소금물인데 10%의 농도를 가졌다 이러면은 소금물이 한 10% 정도. 그러면 그때 만약 소금물의 맛을 본다면 어느 정도 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가 50%라고 하면은 10%보다는 더 많이 짜겠구나. 이런 어떤 양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농도는 사실 이 개수를 확인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돼요. 농도를 개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몰농도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몰농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로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설명했으니까 뒤로 가서 복습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이 용질이 즉 이온이 얼마만큼 들어있어? 몇 개만큼 들어있어?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약 병에 몰농도가 써져 있으면 용액의 부피를 곱해서 우리가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2번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1, 2, 3, 4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항상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외울 거리는 안 돼요. 너무 쉽기 때문에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중화 반응이 완결된 혼합 용액 속에 액성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5개념이 잘 만들어지는 개념이기도 해요. 중화 반응이 완결되면 전부 중성 용액일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수소이온, 즉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소이온이라고 얘기했죠.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농도가 같을 때 우리가 중성 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수소이온의 농도가 수산화이온의 농도보다 많으면 산성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거는 좀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설명하자면요. 중화 반응이 완결된 혼합 용액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즉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화학 1에서는 맞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거냐? 우리는 강산과 강염기만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굳이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야, 중화 반응은 중성이야, 완결되면 중성이야,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의 농도가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가거나 또는 대학교 가서 아니 뭐야, 중화 반응 완결되면 중성이라고 배웠는데 아니잖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을 사기꾼이라고 욕할까봐 지금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중화 반응이 완결되면 무조건 중성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수소 이온이 많아질 수도 있고 수산화 이온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한 개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은 중성이다, 이렇게만 적어놓고, 사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내용,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화투를 배운다든가 또는 뭐 대학교 가서 더 화학의 개념을 더 배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중화 반응이 완결돼도 꼭 중성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무조건 중성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페임랩 발표를 할 때 이것을 설명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총 이온의 전하를 모두 더한 값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 속에 전하는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모든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은 다 전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하의 그 어떤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가 양이온이 뭐 A라는 일가 양이온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100개 있다면 B라는 일가 음이온도 당연히 무조건 100개가 있어야 돼요. 이온이 이렇게 2개만 있다면 물속에서는 항상 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갈 때 음이온만 들어가고 양이온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온이 형성될 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자를 주는 쪽은 있고 받는 쪽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전자를 주고받는 쪽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그 전자를 주고받는 그 물질들이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즉 이 전자를 2개 줬으면 2개를 받은 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물속 또는 용액 속에서는 항상 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총 이온의 전하를 모두 더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A의 전하는 플러스 1이죠. 근데 플러스 1을 100을 곱해주면 플러스 100이 되고요. 그 다음 이 B 일가 음이온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죠.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이온의 전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 균형을 맞춰서 물속에 있는 이온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요거 조금 많이 어려워요. 별표를 많이 칠 수도 있는데 요거 좀 너무 어려워서 4번이, 요거는 나중에 한번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요번 강의 때 다루지 않고 다음 강의 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지금 몰농도 요 기호가 빠졌네요. 다시 여기다 자세히 써볼게요. 몰농도 기호가 여기 빠졌는데요. 0.2 몰농도 HCl 20ml가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모두 일어나려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항상 1대1로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05몰 농도 수산화 바륨,
얘가 얼마만큼 부피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 요 HCl 수용액 얘에서 수소이온 개수 몇 개야? 요걸 먼저 구하고, 그러면 얘가 수소이온 개수랑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중화하려면.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X개만큼 있는데 이게 되려면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지금 농도는 나와 있죠? 부피는 얼마야? 이런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미리리터로 되어 있는데 리터로 환산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풀겠습니다. 0.2 몰농도에다가 곱하기 20ml를 해주면 얘가 몇 몰인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4 해서 얘는 4몰만큼 있다. 사실은 리터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4몰은 아니지만 미리리터로 계산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5개념이 될 수 있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4몰만큼 있어야 되니까 수산화이온도 4몰, 그러니까 4개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산화이온이 4몰만큼 있으려면 농도는 0.05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부피가 얼만큼 돼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요, 이 물질 하나당 수산화이온이 2개씩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렇게 수산화이온이 물질 하나에서 수산화이온이 2개씩 나오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가염기라고 합니다. 자, 얘는 염산은 물질 하나당 수소이온이 1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일가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각각 몇 가 염기고 몇 가 산인지 이거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즉, 얘 농도가 0.05몰 농도라고 했지만 수산화이온은 2개씩 나오니까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실질적으로 2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도를 0.05로 곱해주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0.1 몰농도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부피는 얼마일까? 부피를 V라고 한다면 0.1이 10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0ml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쉽나요? 지금 이 문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간단한 기본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농도를 통해서 부피를 알아내고 농도를 통해서 농도와 부피를 통해서 개수를 알아내고 그 개수를 통해서 수산화이온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냈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정식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니까 1차 방정식 문제니까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은 똑똑한 일신여고 학생들이니까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식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MV는 M-V-다. 이거 사실 공식 선생님이 안 알려주고 싶은데 교과서에도 있고 가끔씩 문제집에도 나와 있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거까지 덧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실 선생님이 요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식을 외우면은 그 공식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문제 풀기가 나중에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고 이 공식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M은 농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V는 부피가 되겠고요.
여기는 가수. 그러니까 즉 1가냐 2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수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2가,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면요. 여기다 그냥 각각 넣어주면 되는데요. 요 그 염산의 농도는 여기다 넣어주고요. 부피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수는 1가니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화바륨의 농도를 여기다 넣어주고 가수를 넣어주면 얘는 2가고 그 다음에 0.05몰 농도죠. 그럼 이제 부피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딱딱딱 숫자만 넣어주면 부피가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건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이 공식은 너무나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공식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내용을 안 잊어먹고 잘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아까 그 전의 내용은 중화 반응 양적 관계가 아니었냐? 그 전의 내용도 양적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험실에서 비커 속에 이제 산과 염기가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각각 비커 속에서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비커에는 HCl이 들어있고 이 HCl이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10개. 자, 그렇다면은 얘는 염산이 강산이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전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염산 10개를 녹여줬으니까 수소이온 10개가 되는 거고요. 염화이온은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염화이온도 10개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비커 속에는 수소이온 10개와 그 다음에 염화이온 1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상태일 때 여기 위에 여기다 이 용액 속에다가 이제 염기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때 수산화나트륨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몇 개를 집어넣어 볼까 하냐면 이번엔 5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5개를 집어넣는다는 뜻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5개,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 5개를 집어넣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물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커가 있을 때 두 번째 비커에서는 이온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이 만나서 반응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돼서 이온들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번 비커 속에 남아있는 이온들만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전부 반응을 하겠죠. 있는 것만큼. 근데 수산화이온은 5개가 반응을 하고 수소이온도 당연히 수산이온이 5개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수소이온도 5개만 반응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5개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들어와서 반응할 친구가 없어요. 얘네들은 알짜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화 반응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만 반응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염화이온은 당연히 얘네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아니니까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10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물속에 있는 이온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이온. 자, 이 상태에서 실험을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아까 전에 잠깐 넣고 있다가 멈췄는데 다시 넣어보는 거예요. 나트륨 5개를 또 집어넣고 수산화이온 5개도 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 5개와 수산화이온 5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수산화이온 5개와 수소이온 5개는 모두 반응을 해서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트륨 5개는 이제 나트륨 5개 나머지 있는 것과 합쳐지면서 나트륨 이온 10개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염화이온 1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물속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전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1대1로 모두 만나 중화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기서 똑똑이들은 여러분들 궁금해할 텐데요. 선생님, 중화 반응은요,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을 때 중화 반응이 완결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중화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고 그래서 중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아예 없죠. 그럼 농도가 아예 없는 거 아니냐? 없다라는 게 같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물속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남아 있어요.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때문에 물은 스스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만들죠. 그래서 물속에, 그러니까 순수한 물속에도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이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수능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교과 내신 문제에서도 이 물의 자동 이온화는 전부 무시한 상태로, 그러니까 즉 물의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걸 언급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언급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 문제에 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를 무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완결됐을 때 나트륨이 10개 있고 염화이온이 10개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커 1, 비커 2, 비커 3 속에 각각 이온들이 몇 개 들어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넣었는지를 보고 비커 속에 얼마만큼의 이온들이 남아있는지를 일일이 다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니까 쉽죠.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비커를 그려보고 차근차근히 개수도 바꿔보면서 계속 이렇게 중화 반응 완결될 때까지 이온들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큰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이온의 개수가 총 몇 개죠? 2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온의 개수를 다 더해보면 20개예요. 여기도 이온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20개입니다. 여러분들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됐죠? 변하지 않았죠. 즉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온의 개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가 첫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리,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났을 경우 중화 반응 완결까지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요거 1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중화 반응 완결까지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내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분명 나는 계속 이온들을 부어줬는데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 내가 넣어줬는데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계속 반응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온의 총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동안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즉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데 용액의 부피, 그래 즉 물은 점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 전기 전도도는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전기가 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고 물의 부피는 점점 늘어나니까 전기가 덜 통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개념도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냥 네 번째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번째 비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 5개를 또 집어넣고요. 수산화이온 5개를 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개수가 좀 변하네요. 나트륨 이온이 15개가 되고요. 그 다음 수산화이온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5개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10개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은 계속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화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경꾼 이온이 몇 개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통해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갔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총 이온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이걸 다 더해주시면은 3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증가했다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증가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 5개씩 넣어줬고, 여기서도 5개씩, 여기서도 5개씩 넣어줬는데 총 넣어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에 그러니까 총 첨가한 이온 수가 얼마냐? 30개라는 겁니다.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10개. 그런데 보세요. 4번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도 30개라는 겁니다. 즉 같죠? 그래서 두 번째 정리 지우고선 써보자면, 두 번째 정리 첨가한 총 이온 수는 혼합 용액 속 이온의 숫자랑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인데요. 완결 이후만 이렇습니다. 완결 이전은 어땠어요? 개수가 안 변했죠? 근데 완결 이후에부터는 넣어준 이온과 그 다음에 그 비커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중화 반응이 완결된 이후에 자 얼마큼 넣어줬는지 확인해 봤더니 내가 100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비커 속에는 이온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100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가와 일가, 즉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나게 되면은요, 중화 반응 완결까지 이온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완결 이유는 첨가한 이온수와 혼합 용액 속 이온수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염기가 있었어요. 염기, 즉 이 수용액의 액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염기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어서 중화 반응을 완결시키고 그 이후에도 더 산을 집어넣었대요. 그럼 당연히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성이겠지만 중화 반응 이후에도 산을 더 넣어줬으니까 이제는 산으로 변했겠죠. 자, 이때 이 산을 총 100개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몇 개 이온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00개가 들어있겠죠. 방금 배웠잖아요. 방금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완결됐을 때 얘가 중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4번 비커에서는 염기성이죠. 즉 출발했을 때, 시작했을 때 물질은 산성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산성이고요.
즉 계속해서 용액의 액성만 파악해도 얘가 중화반응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때 산성이었는데 염기를 넣어줬어. 염기성 용액을 넣어줬는데도 산성이야. 그럼 아직 중화반응이 완결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pH를 측정해봤더니 이번에 중성이 됐대. 아, 그럼 중화반응 완결이 됐구나. 왜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화반응이 완결된 혼합용액은 중성이다 막 배웠잖아요. 선생님, 중성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전부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화반응이 완결된 경우 무조건 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중화반응 이후에는 액성이 바뀌어서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산성일 때,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이온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중화반응 양적관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서 중화반응 양적관계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로 이어서 중화반응 양적관계에 대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일가산과 일가염기만 다뤘죠. 그래서 이가산과 이가염기에 대해서도 양적관계를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가산과 이가염기를 한번 직접 이렇게 비커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먼저 해본다면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훨씬 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